자,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진도를 나가봅시다. 자, 오늘 요거 두 개를 하고 나면은 이제 진짜로 한 두 개밖에 안 남아요. 그치? 그래서 거의 우리가 시험 범위가 다 끝나가고 나머지 해봤자 뭐 교과서에 있는 지문 한 두세 개밖에 안 돼서 그것도 아마 한 타임 정도 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이 해봤자 다다음 주 정도면 일단 진도는 거의 얼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추가만 안 된다면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시험도 그지? 거기다가 다음 주면은 벌써 또 9월 모의고사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고 그치? 해왔으니까 그에 대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디션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면 뭐해? 멍한 상태로 공부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유념을 하면서 자 오늘도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봅시다. 자 오늘은 바로 먼저 2023년 그쵸? 고3 6월 모의고사 그리고 2022년 수능까지 이렇게 두 개 볼 거예요. 벌써 2개년치를 이거 보면은 다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부분 남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사회문화 지문 공포소구에 대한 연구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공포소구는 그렇지. 자 공포소구는 바로 뭐다?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해로운 결과를 강조하여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을 우리는 공포소구라고 하죠. 그렇죠? 실제로 공익 광고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공포소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실제로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할 때 이런 공포심을 유발하는 공익 광고를 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공포심을 심어줘 가지고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거 이런 걸 공포소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것은 바로 뭐다? 1950년대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제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했다. 그는 수용자에게 공포소구를 세 가지 수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한 결과 중간 수준의 공포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제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다? 바로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를 뭡니까? 검증하는 실험을 연구를 해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 단계로서 이제 제시를 해줬는데 일단 결론은 뭐다? 중간 수준의 공포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공포소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공포소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았을 때의 해로운 결과를 강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수용자를 설득하는 그러한 방식을 공포소구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공포소구에 대한 연구는 바로 1950년대 초 제니스에 의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연구에 따르면은 어떤 결과가 나왔다. 바로 바로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를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중간 단계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가 가장 컸다. 일단 요거는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그쵸? 내용을 한번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공포소구 연구를 진척시킨 레벤달은
자, 지금 이제 두 번째 사람으로 누가 등장했다? 그렇죠. 레벤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자,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즉, 레벤달은 제니스 다음으로 이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일단 제니스의 연구를 먼저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포 소구의 효과는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자, 이거 여기서 주의를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 보면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라고 했지. 그치? 그 말은 감정적 반응도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이 된다라고 하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 공포 소구에 관한 연구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 제니스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니스는 바로 뭐다? 1950년대에 연구를 했고 이때 중간 단계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가 가장 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 다음 사람으로 두 번째가 바로 레벤달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레벤달은 바로 뭐다? 일단 먼저 제니스의 연구를 어떻게 했다? 그렇죠? 비판했다는 거죠. 왜? 너무 감정적인 부분만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레벤달의 결론은 바로 뭐다? 공포 소구는 바로 뭐다? 인간의 감정적 측면 플러스 바로 뭐다? 인지적 반응 요 두 개에 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바로 뭡니까? 제니스와 레벤달의 공통점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바로 뭐다? 제니스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기능을 한다라고 봤다면 레벤달은 감정적 측면도 한다. 하지만 거기에 추가로 인지적 반응도 한다 해서 공통점은 감정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공통점. 차이점은 레벤달은 인지적 측면의 반응에서도 연관이 있다라고 본 점은 차이점이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별거 아니지만 사실 이런 것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는 감정적 반응을 공포 통제 반응, 인지적 반응을 위험 통제 반응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레벤달은 감정적 측면에서 나오는 것을 바로 뭐라고 했다? 공포 통제 반응이라고 했고, 그다음 인지적 측면에서 오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얘는 위험 통제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정적인 반응은 공포 통제 반응, 인지적인 반응은 위험 통제 반응. 됐습니까? 자, 그리고 후자가 작동하면 수용자들은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지만 전자가 작동하면 공포 소구로 인한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오히려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레벤달의 연구에 따르면 바로 뭐다? 첫 번째로 감정적인, 이렇게 하지 말고 하면 공포 통제 반응과 위험
통제 반응을 비교했을 때 위험 통제 반응이 클 때 어떻게 공포 소구의 권고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오히려 공포 통제 반응이 위험 통제 반응보다 클 경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응? 두려움을 그렇죠. 통제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권고를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우리 왜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면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 예전에 이제 효순이 미순이 사건 들어본 적 있어요? 예전에 있었던 사건인데 미군 장갑차가 이제 막 훈련하는 도중에 여중생을 2명을 깔아서 깔아서 죽인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흔히 생각해. 탱커 그렇게 큰 소리로 막 다니는데 그걸 왜 못 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소리가 너무 크잖아요. 오히려 안 들립니다. 알겠습니까? 못 느낍니다. 거리감이나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안 느껴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 뭡니까? 차가 삑 하고 다가오면은 사람들이 가서 얼어서 가만히 있다가 꽝 하고 부딪혀서 죽는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차가 달려오면은 그때 차 온다 하고 후딱 하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히려 공포가 더 크면은 사람들은 아예 그 감정을 무시하려고 하고 움직임 자체를 그냥 봉쇄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레벤다는 바로 이렇게 공포 통제 반응과 위험 통제 반응을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둘 중에 무엇가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자, 이제 세 번째 학자로 위티가 등장하네요. 그렇죠? 자, 우선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하였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위티는 바로 위협과 효능감 두 개를 설정했다는 거죠.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그 공포 소구는 위협의 수준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면 바로 뭐다? 수용자가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어떻게? 그 공포 소구는 위협의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공포 소구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면 그렇죠? 이행하면 자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자신에게 그 권고를 이행한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효능감의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한 동호회에서 회원들에게 모임에 꼭 참석해 주세요. 불참 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 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자.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동호회 활동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된다. 그리고 그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느낄 때 안내문의 공고는 그에게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학자인 위티는 바로 뭐다? 위 사람들의 연구를 이제 종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살펴보고 세 번째가 바로 위티죠. 그렇죠? 자, 위티는 바로 뭐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위티가 봤을 때 바로 뭐다? 그렇죠? 공포 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설정한 게 위협 그리고 효능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공포 소구에 담긴 위험을 수용자가 겪을 수 있고, 그쵸? 그 다음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는 정도를 위협이라고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뭔 소리야? 효능감이죠. 그쵸? 효능감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공포소구의 권고를 이행하면 위험을 예방을 할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바로 뭐다? 수용자에게 이행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정도를 우리는 효능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어 문단을 보게 되면, 그렇죠? 자, 위티는 이 두 요인을 레벤달이 만한 두 가지 통제 반응과 관련지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는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하고,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의 수준이 낮을 때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 그러나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 효능감의 수준에 관계없이 공포 소구에 대한 반응을 얻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지만 요런 건 차라리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는 게 훨씬 쉬워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위티를 바로 레벤달과 마찬가지로 이 위협과 효능감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위협이라고, Y축을 위협이라고 보고 X축을 효능감이라고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거를 네 부분으로 나누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A 구역은 뭡니까? 위협은 높지만 효능감은 어때? 낮는 곳이죠. 그렇죠? B 구역은 위협도 높고 효능감도 높은 부분이죠. 그렇죠? C 구역은 위협도 낮고 효능감도 낮고, D 구역은 위협은 낮고 효능감은 높은 부분이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위티에 따르면 뭐라고 했다? 첫 번째로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 그러면 A, B, C, D라고 했을 때 어느 부분? A, B, C, D라고 했을 때 위협과 효능감이 모두 높을 때 B 여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 공포 통제 반응이 일어난다. 그죠? 그치? 자, 반응이 작동하고 위협의 수준은 높지만 효능감이 수준에 낮을 때는 바로 뭐다? 아, 이거 쏘리 공포가 아니라 이거 위험 통제 반응이네. 위험 통제 반응이 나오고 여기에 공포 통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써요? 위협이 높고 효능감이 낮으면은 무섭긴 한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야. 그렇죠. 없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오히려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무섭긴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되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권고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껴서 효능감의 수준과 관계없이 공포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다. 그럼 요 밑에 부분은 바로 뭐다? 공포소구 반응이 있다 없다? 자체가 없다. 그러면 그래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국은 그래프 이해하는 방식인 거예요. 실제로 경제에서도 그래프 문제는 보통 지문에서는 말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로 그려줄 수 있는 거는 옆에다 한번 간단하게라도 그려보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특히 연습할 때는 꼭 글로, 그래서 말로 설명한 거라도 한 번쯤은 그릴 수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꼭 그려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래프 문제도 훨씬 더 많이 적응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를 해놓으니까 훨씬 이해가 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잘 봐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뭡니까? 역시 위티는 바로 뭐다? 공포 통제 반응이나 위험 통제 반응 같은 경우는 누구의 그 견해를 따른 거다? 바로 위에 있었던 레벤달의 견해를 따른 거죠. 그렇죠? 이런 점은 바로 뭐다? 레벤달과 위티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된 결론은 그간의 공포 소구 이론을 통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위티의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글은 바로 뭐다? 위에서부터 공포 소구에 대한 연구를 제니스부터 레벤달, 위티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어떤 하나의 그런 연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지금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도 이 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현재 우리는 국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글의 흐름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반드시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뭐다? 한 분야에 대해서 한 대상이나 한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 견해를 제시를 하고 일종의 좀 비교 대조를 하고 있는 혹은 한 대상의 개념에 대한 그 연구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왔는지를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펴보고 있는 글이 바로 이 공포 소구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필기하라고 옆에 다 비워놨더만. 이게 문제 있어요. 아, 아니 그 앞 페이지. 응. 아, 근데 여기다가 필기. 아니 그 앞 페이지에 한 페이지만 넘겨봐봐. 코 봐. 지문하고 문제하고 지문하고 문제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집에서 옮겨야지. 그래. 나중에 복습한다 생각하고 그래도 한번 봐보도 한번 옮겨놓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고체 촉매의 구성 요소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빈 공간 찾았지?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과학 지문이죠. 자,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분자들이 만나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다 라는 거죠. 그죠?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 반응이 빠르게 진행이 된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그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일단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부가 설명을 먼저 보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어떤 반응이다? 이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아서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활성화 에너지가 큰 반응은 뭐겠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은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들이 많기 때문에 반응이 어떻게? 느리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추론적 읽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하여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촉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바로 뭐다? 촉매 활성이다. 그렇죠? 능력은 촉매 활성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실제로 거꾸로 반응을 느리게 하는 촉매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느리게 하는 촉매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데가 원자력 발전입니다. 알겠습니까? 원자력을 느리게. 네, 알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그 우라늄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성자로 쳐가지고 이제 그거를 핵 반응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열 에너지를 얻어서 그걸로 이제 전기를 만드는 게 원자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원자 폭탄을 생각하면 알듯이 알겠지. 이 핵
반응이라 핵분열 반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순식간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땅 치고 가만히 냅두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부러 중성자의 그 뭡니까 개수를 중간중간에 자꾸 빼내가지고 반응 속도를 자꾸 늦춰줘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열 에너지 정도 수준으로만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제 원자력 발전이고, 알겠지? 그냥 그런 반응 없이, 그러니까 그런 촉매 없이 그대로 반응하게 냅둔 게 원자 폭탄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진짜 폭탄은 그럼 빠른 거죠. 그렇죠.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뻥 하면은 쫙 하고 다 폭발해버리고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원래 반응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건데 그걸 일부러 늦춰가지고 우리에게 쓸모있는 에너지를 만든 게 원자력 발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뭡니까 오히려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하는 촉매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모의고사 지문에 그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오히려 촉매로 이제 반응을 느리게 만든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한다. 그럼 촉매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촉매가 없을 때와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화학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거는 고체 촉매를 많이 이용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고체 촉매에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활성화 에너지는 바로 뭐다? 바로 분자들이 만나 그죠?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활성화 에너지의 경우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자,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은 이꼴 뭐라고 볼 수 있다? 바로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진 그렇죠? 분자들이 많아서 반응 속도가 어떻다? 속도가 빠르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다는 거. 알겠죠?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활성화 에너지와 뭡니까? 그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서로 무슨 관계? 상관. 반비례 관계. 상관이 같다. 반비례 관계라고 봐야 되는 거. 알겠죠? 그러면 표시를 하면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랑 그쵸? 그 다음에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이런 거 자꾸 머리를 써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을 싫어하고 해도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다 과학이나 이런 걸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는 다 알아줘야 돼요.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촉매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촉매는 자, 바로 뭐다?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절함으로써 어떻게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을 우리는 촉매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촉매 활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활성은 바로 뭐다? 촉매가 없을 때는 활성 반응 속도를 어떻게 해주는 거? 그렇죠.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촉매 반응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촉매가 하는 역할은 바로 뭐다? 그렇죠. 촉매가 하는 역할은 바로 촉매가 없을 때와는 다른 새로운 그렇죠. 반응 경로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 경로를 제공하는지 촉매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아까 마지막 부분에 바로 촉매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나뉜다라고 했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당연히 여기다가 1번. 바로 첫 번째 활성 성분이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활성 성분은 바로 뭐다?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을 활성 성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되고, 자, 요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바로 뭐다? 촉매가 지금 역할을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바로 첫 번째로 과정을 보게 되면 기억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은 바로 뭐다?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다?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되는 과정을 거쳐서 반응이 끝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데, 자, 암모니아 합성에는 뭘 사용을 한다? 합성에는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때 바로 뭐다?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되어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흡착된 반응물은 어떻게 된다?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와 공유를 하게 돼서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시 반응물의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제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밑줄로 봅시다. 그러면 창문은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때 왜? 흡착이 약하면은 흡착량이 적어서 촉매 활성이 낮게 되고, 흡착이 너무 강하면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돼서 표면에서의 반응이 느려지므로 촉매 활성이 오히려 또 낮아진다는 거야. 왜? 안정화되고 이제 떨어져 나가줘야지 다음 게 와가 붙어가지고 또 안정화가 되고 떨어지고 반응이 계속 순환돼서 일어날 텐데, 너무 딱 달라붙어 있으면 다른 것들이 반응을 못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의 흡착이 많아 활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바로 뭐다?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흡착이 많아서 활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촉매의 종류 첫 번째, 바로 활성 성분의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렇죠? 자, 활성 성분은 바로 뭐다?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 그렇죠? 촉매 활성을 제공해주는 물질을 우리는 활성 성분이라고 한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활성 성분을 가지고 이제 그 활성 성분이 촉매의 역할을 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렇죠? 자, 첫 번째로 바로 뭐다? 그렇지? 자, 먼저 반응물이 활성 성분의 표면에 흡착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를 드는 게 바로 뭐다?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지? 그러면 이 예를 여기서 같이 이해를 해버리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지겠지.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바로 뭐다? 암모니아를 합성을 할 때 바로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처음에 어떻게 된다? 바로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어떻게 철의 표면에 흡착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뭐다? 수소랑 질소가 뭐랑 만난다? 바로 그렇죠. 철의 표면에 여기서 달라붙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바로 뭐다? 흡착된 반응물이 뭡니까?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하여 생성물로 변환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빼먹었네. 자,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면은 수소가 어떻게? 원래는 H2, N2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분자 상태니까, 그렇지? 근데 얘가 원자 상태로 H 마이너스, 아니다 플러스지. 플러스. 그다음에 N 마이너스 이렇게 나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자로 변화를 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을 해서 생성물로 변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수소와 그렇죠? 산소가 만나가지고 뭐가 된다? 암모니아가 된다는 거죠. 암모니아가 NH3였던가? 네. 그렇지. 이렇게 우리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쓰자. NH3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바로 뭐다? 생성물이 표면에서 탈착이 되면서 과정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원래는 여기서는 철 표면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렇지? 이제는 어떻게? NH3가 뿅 하고 철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뭡니까? 하나의 물질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니까 훨씬 이해가 쉽죠, 그렇죠? 됐습니까? 자, 이거 지워도 되겠죠? 네. 자, 그래서 과정은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얘까지 같이 한 번에 딱 살펴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이렇게 쉬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그치? 자, 흡착 세기는. 그치? 바로 금속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이때 흡착 세기가 낮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흡착량이 그렇죠. 흡착량이 적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된다? 총매 활성이 그렇죠. 촉매 활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흡착 세기가 너무 세면 그렇죠. 어떻게 된다? 반응률이 안 그렇죠. 좋아져요.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가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도 역시 어때? 낮아지는. 그렇죠. 촉매 활성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거죠. 즉 흡착의 세기는 세든 약하든 결론은 어떻게 돼버린다? 낮아지는. 그렇죠. 촉매 활성이 낮다는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우리가 철과 이제 그 수소 질소의 관계로 봤을 때는 뭡니까? 수소와 질소가 철 표면에 붙어가지고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안정화된댔잖아, 그렇지? 근데 흡착세기가 너무 강해버리면은 그 수소와 그 질소가 원자 상태로 안정화돼서 표면에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소와 질소가 만날 기회를 아예 철이 박탈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때 그치 결론은 바로 뭐다? 저 결론은 자 바로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의 활성 성분 원자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반응물의 흡착도 어떻게 된다?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활성도 역시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기가 아닌 뭐다? 원자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합시다. 자,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게 되는데 이를 소결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치? 자, 소결이 바로 뭐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큰 입자를 이루는 것을 바로 소결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입자가 이렇게 소결이 되면 어떻게? 금속 활성 성분의 전체 표면적은 줄어든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이제 했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알겠죠? 예를 들어서 보면은 그렇죠? 자, 요 육면체와 똑같은 요 육면체가 두 개 있다고 봅시다. 그렇죠? 얘 두 개가 각각 따로 나눠져 있을 때는 표면적이 어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개가 붙을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얘를 붙여가지고 하나로 만들었어. 그죠? 그러면 요렇게였으니까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은 되지만 9, 10밖에 안 되는 거야. 중간에 하나씩이 전부 다 요 부분이 사라져서 붙지 못하는 거야. 붙어버렸으니까. 얘네들이 붙어버렸으니까 다른 애들이 붙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물질은 하나의 덩어리를 이룰수록 오히려 표면적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거야. 그리고 잘게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표면적은 어떻게 된다?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한 번 좀 배웠던 내용일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결이 일어나면 안 좋은 이유가 바로 뭐다? 표면적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표면적이 줄어들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바로 뭐야? 반응물이 붙을 수 있는 면적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바로 지지체. 다음 지지체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 원자 입자가 뭡니까? 소결하는 것을 예방하는 게 바로 지지체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자, 작은 금속 입자들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촉매 활성 저하가 억제된다. 따라서 소량의 금속으로도 금속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재료가 바로 증진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증진제는 바로 뭐다? 그렇지, 바로 금속 입자들을 표면적이 지지체 쏘리 지지체 실수했네. 잠을 못 자서 정신이 없나 보다. 그렇지? 자, 그래서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표면에 분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금속 입자의 소결을 예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소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자, 바로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 큰 입자를 이루는 것을 소결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소결의 문제점은 바로 뭐다? 바로 활성 성분의 표면적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는 추론적으로 봐서 바로 뭐다? 촉매 활성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활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증진제를 지지체를 이용해 가지고 바로 뭐다? 소결을 예방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증진제죠. 자, 증진제는 촉매에 소량 포함되어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자,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하고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 흡착 세기를 조절하기도 한다.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진제나 지지체를 포함하지 않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증진제는 사실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증진제는 바로 촉매에 소량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활성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증진제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는 바로 뭐다? 활성 성분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이를 통해 소결을 억제해주는 일종의 지지체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뭐다? 활성 성분의 전자 밀도를 변화를 시켜가지고 이를 통해서 흡착 세기를 조절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결론적으로 고체 촉매죠. 소리. 자,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단 지지체나 증진제는 그렇죠?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고체 촉매를 가지고 우리가 촉매 반응에 대해서 설명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아까 제일 앞부분에 보면은 촉매가 하는 역할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두 물질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줘가지고 두 물질이 이제 뭡니까? 반응의 속도를 조절하는 게 촉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었던 암모니아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이 부분을 내용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치? 자, 원래는 암모니아가 이루어지려면은 자연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바로 질소와 수소가 직접 이렇게 만나가지고 뭡니까? NH3라는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촉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먼저 N과 철이 만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수소와 또 철이 만나가지고, 그렇죠? 이때 요 두 개가 철 위에서 만나서 어떻게 된다? NH3가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똑같지만 어떻게 그 과정의 방식이 철이 중간에 끼임으로써 이제 뭡니까? 오히려 두 사람을 주선해주는 일종의, 얘네는 어떻게 보면 자연 상태에서 뭡니까? 자만추라고 생각한다면, 그치? 얘네는 소개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실제로도 보면 뭡니까? 자만추를 하게 되면 어때? 성사될 확률이 떨어져요, 그치? 근데 소개를 해서 만나게 되면 두 사람 다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성공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렇지? 그런 개념이라 주선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은 내용 이해가 훨씬 쉬울 겁니다. 알겠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주제복합 지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심리 철학에서 의식을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관점. 준비됐습니까?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가지면 되겠네요. 준비하고. 자,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은, 그치? 자, 동일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의식이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자, 이와 달리라고 하면 앞에 내용과 같다 다르다. 그렇지, 반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와 달리 기능주의는, 그렇죠, 바로 뭐다? 의식은 기능이며 서로 다른 물질에서 같은 기능이 구현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과학 시간에 실험했듯이 사람을 의자에 앉혀놓고 다리를 허공에 띄워놓은 다음에 무릎을 톡 치면은 자동적으로 다리가 탁 올라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마치 톡 친다는 입력을 받으면은
그 작용 반작용의 그 법칙에 의해서 기능에 따라서 다리가 툭 올라오는 출력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이런 게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외 복잡한 과정도 유사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함을 의미한다.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입력과 출력의 쌍이 일치한다. 라는 거죠. 자, 실리콘 칩으로 구성된 로봇이, 그쵸? 자, 로봇이 찔림이라는 입력에 대해 고통을 출력으로 내놓는 기능을 가진다면 로봇과 우리는 같은 의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능주의는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봤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심리 철학에서 뭡니까? 의식을 이제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렇죠? 첫 번째 먼저 뭡니까? 심리 철학에서 동일론. 동일론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다? 바로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꼴 바로 뭐다? 뇌의 물질적 상태와 동일하다고 봤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 동일론과 대비되는 게 바로 기능주의라는 거죠. 그치? 자, 기능주의에 따르면 바로 뭐다? 의식은 이꼴 기능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요 경우, 그쵸? 서로 다른 물질에서 서로 다른 물질에서도 같은 기능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러면 동일론은 뭡니까? 같은 기능을 하려면 물질도 같아야 된다라고 보는 게 동일론의 입장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그죠?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뭔지 한번 정리를 합시다. 기능은 바로 뭐다? 어떤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렇죠? 자, 특정한 출력을 내놓는 함수적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함수적 역할의 일치는 이꼴 바로 뭐다? 입력과 출력 쌍의 일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기능주의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기능주의는 바로 의식을 구현하는 물질의 종류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고 보다는 거죠. 즉 우리가 살과 피로 만들어진 인간이나 쇠와 기름으로 만들어진 로봇이나 같은 입력값과 같은 출력값의 쌍을 가진다면은 동일하다고 보는 게 기능주의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학자의 내용을 봅시다. 자, 설은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다? 바로 기능주의를 반박하는
사고 실험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중국어 방안에 중국어를 모르는 한 사람만 있다고 하자. 그는 중국어로 낸 입력이 들어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된 출력을 내놓는다. 설에 의하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 사용자와 함수적 역할이 같지만 중국어를 아는 것은 아니다.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지. 그렇지? 자, 동일론, 기능주의, 설은 모두 의식에 대한 논의를 의식을 구현하는 몸의 내부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은 세 사람의 바로 뭐다? 공통점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설이 정리를 하면은 설이 바로 기능주의를 반박을 했다는 거죠. 그죠? 자, 설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다? 그죠?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기능이 같으면서 의식은 다른 사례가 존재를 한다라고 했고, 이것을 바로 중국어방 실험을 통해서 제시를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둘 거는 바로 뭐다? 동일론, 기능주의, 그 다음에 설은 모두 다 뭐다? 바로 의식에 대한 논의를 몸의 내부로만 한정을 했다는 거죠. 이런 점은 요 세 사람의 공통점이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렇죠? 이런 친절한 지문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근데 봅시다. 하지만 의식의 하나인 인지, 즉 무언가를 알게 되면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 벌어진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의식의 하나인 인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무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디서?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맞물려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알려면 뭐야? 몸 바깥에서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인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반응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기억나지 않는 정보를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하여 확인하는 것이 한 예이다.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렌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네요. 로렌즈는 바로 뭐다? 확장인지 이론을 주장을 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로부터 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욱더 발전된, 확장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에 제시된 게 바로 로렌즈라는 사람이 확장 인지 이론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인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뭐다? 바로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을 인지라고 보는데, 이 인지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다? 몸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과 무조건 연관이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또 이 로렌즈의 확장인지 이론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자, 그에 따르면 바로 로렌즈죠. 그렇죠? 자, 인지 과정은 주체에게 심적 상대가 생겨나는 과정이다. 자, 로렌즈에게 있어서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로렌즈 이론이니까 이렇게 합시다.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주체에게 심적 상대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죠? 자, 기억이나 믿음이 심적 상태의 예이다. 자, 심적 상태는 바로 뭐다? 자, 심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도 의존함이 없이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지. 그쵸? 자,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기의 기억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아무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기억하는 거를 내가 꺼낼 때는 아무것도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 까먹은 걸 기억할 때는 뭐 다른 거에 의존을 해야 되겠지만, 그치? 자, 그래서 이와 달리 파생적 상태는, 그치? 자, 파생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쵸? 이건 심적 상태도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쵸? 네. 자, 파생적 상태는 바로 뭐다? 주체의 해석에 의존해서만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라는 거죠. 앞에에서 노트북에 저장된 정보는 전자적 신호가 나열된 상태로서 파생적 상태이다. 주체에 의해 열람된 후에도 노트북의 정보는 여전히 파생적 상태이다. 하지만 열람 후 주체에게는 기억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로렌즈가 이야기하는 그쵸 바로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은 이꼴 바로 뭐다? 주체에게 심적 상태가 생겨나게 되는 과정이죠. 상태가 생겨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때 심적 상태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주체에게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다. 의미를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파생적 상태는 바로 뭐다? 주체의 해석이나 해석 또는 사회적 합의에 의존해서 의미를 나타내는 상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로렌즈에게 인지 과정은 파생적 상태가 심적 상태로 변환되는 과정이 아니라, 그치? 핵심은 다음이죠.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로렌즈가 얘기하는 이 인지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파생적 상태를 조작함으로써 파생적 상태를 조작하면은 이를 통해서 뭐가 된다? 심적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꼴 뭐다? 인지 과정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심적 상태가 주체의 몸 외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심적 상태를 생겨나게 하는 인지 과정이 확장되는 것이다. 즉 외부로부터 내부로 들어온다고 봤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확장된 인지 과정은 인지 주체의 것일 때에만, 다시 말해 환경의 변화를 탐지하고 그에 맞춰 행위를 조절하는 주체와 통합되어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로렌즈에게 주체 없는 인지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인지 이론은 의식의 문제를 몸 안으로 한정하지 않고 바깥으로까지 넓혀 설명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로렌즈의 이론이 가지는 의의를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로렌즈의 이론이 앞에 있었던 세 개와 다른 점은 바로 뭐다? 얘는 몸 외부로까지 확장된 이론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질문 봅시다. 체험으로서의 지각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네. 자, 일반적으로 지각이란, 그렇죠. 학교 늦게 가는 거 아니죠? 그렇지? 지각이란 바로 뭐다?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을 지각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지각을 분석할 때 두 가지 사실에 직면한다. 첫째는 바로 뭐다? 그 사물과 내 몸은 물질 세계에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그 사물에 대한 나의 의식은 물질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즉 몸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같은 세계에 속하는 동시에 의식으로서의 나는 사물과 다른 세계에 속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 사실 논의가 좀 많아요. 과연 우리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과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인가? 혹은 정말로 얘도 물질 세계 어딘가에 있는 것인가? 즉 일종의 좀 더 깊은 의미로 얘기한다면, 종교적인 의미로 얘기한다면 영혼의 존재, 이런 개념으로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이렇게 지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능력은 물질적으로 이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의식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물질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역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사물에 대해 아는 것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 첫 번째로, 그쵸, 바로 지각의 대상인 사물과, 그쵸, 주체의 몸은 어디에 있다? 물질 세계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바로 뭐다? 주체의 의식은 어디? 다른 세계. 즉 이 다른 세계는 바로 뭐다? 일단 물질 세계는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세계에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각을 한다는 건 뭐야? 물질 세계를 통해서 인식해서 그거를 다른 세계로 보내는 과정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이에 대한 객관주의 철학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자, 객관주의 철학에서도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자,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거나, 그럼 첫 번째 주장은 바로 뭐다?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하여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 자, 이거는 아까 앞에서 누구의 주장하고 동일해요? 이름이 누구였더라? 응? 누구의 주장과 동일합니까? 제일 앞에 있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아니에요. 설은 아니죠. 의식을 포함한 모든 주장은 보자. 물질에만 주장. 설은 아니 이거는 동일론이라고 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이제 의식은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건 일종의 동일론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설은 뭐야? 입력과 출력이 반드시 뭡니까? 입력과 출력이 같다고 해도 의식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걸 얘기한 거지, 설이 동일론을 주장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긴 해요. 이런 거는 약간 함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설의 이론 자체는 설명을 안 해놨어. 설이 여기 지문에서 한 일이라고는 뭡니까? 앞에 있었던 그 사람, 기능주의를 반박만 했을 뿐인 거지. 그치? 그럼 설이 그러면 기능주의를 반박했으니까 설은 동일론이다? 이거는 우리가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그 원칙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쪽은 동일론을 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두 번째는 의식을 물질과 구분되는 독자적 실체로 규정함으로써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를 주장한다. 의식과 물질은 다르다라고 보는 게 두 번째 관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기능주의가 이거랑 같다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지?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전자에 의하면 지각은 사물로부터 감각 자극에 따른, 요거는 이제 두 개를 나눴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보느냐? 얘를 다르게 이렇게 빗줄을 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전자, 바로 1번에 의한 내용은 바로 뭐다? 지각을 사물로부터 뭡니까?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으로 이해를 하는 거고, 그렇지? 후자에 따르면 바로 뭐다? 지각은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즉 의식의 판단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처럼 양자 모두 주체와 대상의 분리를 전제하고 지각을 이해한다. 주체와 대상은 지각 이전에 이미 확장되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전체적인 핵심은 누구의 생각과 같다? 맨 마지막에 있었던 로렌즈와 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바로 뭐다? 그죠? 자, 이것에 대해서 객관주의 철학은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의식을 포함한 모든 것을 물질로 환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바로 뭐다? 의식도 바로 물질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주장에 따르면은 어떻게 볼 수 있다? 그렇죠. 바로 지각은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이라는 거죠. 이 시각에서는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사물로부터의 감각 자극에 따른 주체의 물질적 반응이다. 주체가 반응하는 것도 다 물질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 관점 바로 뭐다? 바로 의식은 물질이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독자적 실체를 규정을 함으로써 바로 뭐다? 의식과 물질의 본질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고, 이 관점에 따르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바로 감각된 사물에 대한 주체, 그렇죠? 주체의
의식의 판단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자, 근데 어쨌든 요 객관주의 철학은 핵심적으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주체와 대상을 분리해서 보는 입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하지만 지각은 주체와 대상이 각자로서 존재하기 이전에 나타나는 얽힘의 체험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손이 맞닿았을 때 내가 누군가의 손을 만지는 동시에 나의 손 역시 누군가에 의해 만져진다. 감각하는 것이 동시에 감각되는 것이 되는 얽힘의 순간에 나는 나와 대상을 확연히 구분한다. 지각이라는 얽힘의 작용이 있어야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와 대상은 지각이 일어난 이후 비로소 확정된다. 따라서 지각과 감각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 글은 논술문 성격이 강하니까 학생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알겠죠? 이 글의 글쓴이의 주장은 바로 뭐다? 지각과 감각은 어떻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죠. 지각은 물질적 반응이나 의식의 판단이 아니라 내 몸의 체험이다. 지각은 나의 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각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모두 나의 몸이다. 그러면 이 글쓴이의 생각은 바로 뭐다? 앞에 있었던 동일론이나 기능주의나 설과 입장이 유사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글쓴이는 바로 뭐라고 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체험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글쓴이의 의견이 좀 담겨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정리를 하지 않고 이제 이 사람의 생각이 무엇과 같다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